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막내 아들은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엄마 하며 다가와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어머님,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넋을 놓고 막내 아들 영정 사진만 보고 있으니 큰며느리가 다가와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청우 얼굴 한번 터보련다. 제 말에 큰며느리는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를 어떤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겨우 29,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떠나보냈으니 그때 제 심경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황망하고 참담할 따름이었죠. 제 형들은 자리를 잡고 가정까지 읽었지만 막내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참이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번듯한 기업에 들어가서 뛸 듯이 기뻐한 막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첫 월급으로 제 선물을 사주며 그동안 고생한 우리 엄마, 앞으로 좋은 거 많이 사줄 거라고 얘기하던 그 목소리도 귀에 생생했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걸려온 전화에 응급실로 뛰어간 저는 막내가 이미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신체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돌연사를 하다니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이냐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의사를 붙들고 호소하다가 기절한 사이 두 아들이 와서 뒷일을 수습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은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지금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내 인생은 어찌도 이리 기구한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29, 생각해보니 딱 그 나이 때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전화도 갑작스럽게 걸려왔어요. 형수 큰일 났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당시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의 다급한 연락에 저는 부랴부랴 새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준공일이 다가와서 무리하게 연장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 온 현장 소장은 저에게 사과 인사부터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치를 살피면서 산재를 신청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답했죠. 그러자 소장이 난처한 기색을 표했어요. 산재 신청하셔도 원청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있으라는 건가요? 제가 원청에 잘 이야기해서 위로금을 따로 챙겨드릴게요. 산재 신청하셨다가 괜히 일 꼬이면 공사 다 중단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줄줄이 다 실업자 되고요. 소장은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만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고 괜히 일만 커진다는 이유에서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더 열악했어요. 저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고요. 그저 신청해도 받기 어렵다는 말과 잘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실업자가 된다는 말에 결국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소장은 500만 원의 위로금과 함께 남편의 장례비를 전액 지원해줬습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 역시 어렸고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새아이와 먹고 살아야 하니
그거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은 돈과 남편이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생명보험금을 합쳐서 동네에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 아들을 키우면서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어요. 다행히 새 아들 역시 큰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커졌고요. 첫째는 마지답게 든든했고 둘째 역시 제 앞가림을 척척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적으로 가장 크게 의지한 건 바로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많으면 그중 하나가 딸 같은 역할을 한다는데 저희 집은 막내가 딱 그랬습니다. 살갑고 다정했어요.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치즈가스가 나왔거든. 근데 진짜 맛있었어. 정말? 오늘은 밥 많이 먹었겠네. 엄청 많이 먹었지. 너무 맛있어서 몇 개 챙겨오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된대. 왜? 저녁에도 먹고 싶어서? 아니, 엄마 갖다 주려고. 엄마도 나처럼 치즈 좋아하잖아. 급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싸우지 못하는 걸 아쉬워할 만큼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남편의 제삿날이 다가오면 먼저 나서서 형들의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형들, 오늘 일찍 들어와. 내일 아빠 제사 지내는 날이잖아. 엄마 혼자 장 보면 힘드니까 와서 다 같이 장 봐야지. 내일은 다 같이 음식하고. 막내 진두 지휘 덕분에 제사 때도 명절 때도 저는 새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는 두 아들도 막내 지시를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매해 제 생일 때마다 손편지를 써주고 가끔은 꽃 한 송이를 불쑥 사오기도 할 만큼 참 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대학 졸업 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어요. 첫째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둘째는 공무원이 돼서 자리를 잡았는데 자신만 자리를 못 잡으니 초조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형들 취업할 때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뉴스에서 그러더라. 요즘 취업하기 정말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알았지? 나도 얼른 돈 벌어서 형들처럼 엄마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어. 아이고, 엄마 어디 안 가. 이렇게 옆에 딱 있는데 뭘 그리 조급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알았지? 하지만 취업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첫째는 제 짝을 만나서 결혼했고 둘째도 얼마 안 가 결혼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큰 집에 저와 막내만 남게 되었죠. 그러던 중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막내가 어느 중견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당장은 계약직이었지만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이라 경쟁이 치열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막내도 합격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서 그런지 막내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야 돌아오곤 했죠. 그래도 표정은 늘 밝았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쉬엄쉬엄 해. 괜찮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걱정할 때마다 막내는 괜찮다고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래도 아이가 신경 쓰여서 한약도 지어 먹이고 이런저런 영양제도 챙겨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내는 엄마 것부터 챙기라고 한 소리 했어요. 아, 엄마 몸부터 챙겨야지.
이런 건 내가 엄마를 사줘야 하는데. 나중에 엄마 가게 접고 돈 한 푼 못 벌게 되면 그때 사줘. 그 전까지는 엄마가 챙겨줄게. 엄마도 참. 나도 이제 곧 30이에요. 내가 엄마를 챙겨야지. 나 이제 애 아니거든. 그렇게 대꾸하면서도 제 정성을 봐서인지 한약도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말수도 부쩍 줄어들었고요. 하루는 막내가 걱정되어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정규직 전환 앞두고 부서를 옮겼는데 팀장님이 좀 빡센 분이더라고. 적응하느라 그렇지 뭐. 그때는 그 말을 그냥 흘러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부서를 옮긴 아들은 전보다 더 무리해서 일했어요. 야근은 기본이었고 아예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까지 오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근처에서 자고 출근한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밤새워 일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다 돼서야 회사 근처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만 보내왔죠. 전화를 하려다가 괜히 바쁜 아이 붙잡고 잔소리하게 될까봐 참았습니다. 그때 전화를 했다면, 그냥 들어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일찌감치 집을 나섰는데 아들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의식이 없다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부랴부랴 아들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발견 당시에 이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심정지가 여러 번 왔고요.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청우가... 네, 안타깝게도 10분 전에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제 아침만 해도 멀쩡했어요. 저랑 같이 밥 먹고 회사 잘 다녀오라고 인사까지 나눴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29인데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의료진은 저를 아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잠든 듯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 더욱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의사를 붙들고 그럴 리 없다고 한 번만 더 확인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떠날 리 없어요. 이제 겨우 29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요, 네? 그렇게 울면서 오열하다가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후 상황을 수습했다고 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흔히 심장돌연사라고 말하는 질환이었죠. 첫째와 둘째도 예상치 못한 사인에 그럴 수 있냐고 몇 차례나 되물었다고 해요. 의사 역시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건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두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크게 무리한 일이 있었나요? 과로와 스트레스, 유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장례식장에서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까. 그 생각만 하면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아들의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왔어요. 그 중에는 낯이 익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사 동기였죠. 오는 길에 내내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가 직장 동료들을 식사하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아들과 친했던 입사 동기는 좀처럼 가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먼저들 가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그러더니 한참을 서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몇 분을 서 있더니 결심을 굳힌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서 대답했어요. 그 사이 잠시 고민하던 동기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우 이렇게 된 거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정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라니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재차 물으니 동기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기가 말한 그 사람은 바로 아들이 옮긴 부서의 팀장이었습니다. 정우, 저희 부서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회사가 워낙 일이 많아서 야근이 잦기는 했지만 최근에 신입이 들어오면서 좀 괜찮아졌거든요. 신입이 새로 들어오면서 부서 이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그곳 팀장과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팀장이 유독 정우를 미워했어요. 팀원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 주고 무시하고 업무도 말도 안 되는 양으로 몰아서 줬고요. 말로만 듣던 직장 내 괴롭힘을 아들이 당한 겁니다. 심지어 아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정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유도 없이 괴롭히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상대가 직장 상사니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을 던져놓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혼내고 억지로 하면 성의 없다고 혼내고 그냥 매일 혼났어요. 매일 야근하고 밤새고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팀장에게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 좀 줄여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팀장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해요. 도리어 그렇게 헐렁하게 일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겠냐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동기들이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두고 그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부서가 또 달라질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겠다고 그렇게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동시에 의사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말입니다. 방금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 팀장이라는 자가 생떼 같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동기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죄책감에 울먹이는 아들 또래의 청년에게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조차 모를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 후 그 팀장이라는 작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자기 부서의 팀원이 죽었으니 당연히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아들 부서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팀장은 없었어요.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급하게 일이 생겨서 못 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언제 온답니까? 장례를 3일이나 치르는데 설마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건 아니겠죠?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따지듯 물으니 팀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이 워낙 바쁘셔서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팀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렇게 조의금만 틱 보내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사람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조의금 안 받으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주라고 하세요. 저는 화가 나서 조의금 봉투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봐도 너무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팀장이라는 사람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 속에서 천불이 몇 번이나 일어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들은 제대로 보내줘야 했으니까요. 화장터에서 한 줌 재가 되어 나온 아들을 봤을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다가 또 한 번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제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리 허망하게 갔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더불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작자에 대한 분노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첫째와 둘째가 분가를 하고 막내와 단둘이 살았던 터라 집안 곳곳에 막내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만 사라지고 아들의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아들이 죽었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회사 동기가 들려준 말이 사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유품 속에서 핸드폰을 찾았어요. 며칠 사이 배터리가 다 돼서인지 방전된 핸드폰을 충전하자 바탕화면에 아들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 사진을 보니 웃음이 나면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늙은 엄마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핸드폰 배경화면으로까지 설정해 놓은 건지, 왜 이렇게 다정한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갔는지 또다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냥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갔다면 어미인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어느 정도 충전된 후 저는 핸드폰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일 때문에 상대와 통화한 내역을 모두 녹음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통화한 내용도 있었어요. 아들, 밥 먹었어? 그럼 먹었지. 오늘도 늦게 와? 벌써 9시인데.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엄마 먼저 주무세요. 아휴, 피곤해서 어떡해.
괜찮아.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 그 통화 내역을 듣고 있자니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바로 직전에 팀장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말았습니다. 야, 박정우, 너 지금 뭐 먹냐? 네. 잠깐 삼각김밥 먹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내가 8시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지. 지금이 몇 시야? 8시 1분이잖아. 네? 분명 내일 출근 전까지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언제? 너 내가 하는 말은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다 받아 적으라고 했지. 이거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상대는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그 사이 아들이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8시까지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애한테 그깟 삼각김밥 하나 먹었다고 저렇게 타박을 하다니 저게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른 파일들도 살펴봤어요. 직장 동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작자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아들을 대놓고 협박했어요. 야, 박종우, 너 어디야? 네? 저 지금 회사 로비입니다. 왜 로비야? 너 설마 벌써 퇴근하냐? 지시하신 업무는 다 마무리해서요. 아하, 이게 아주 회사 일 대충 하네. 너 정규직 돼야 한다며. 근데 이딴 식으로 일해? 확인해보니 통화를 한 시간은 오후 8시였어요. 6시도 아니고 8시에 퇴근하는 애한테 왜 벌써 퇴근하냐고 묻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아들은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상대의 괴롭힘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정우야, 회사 생활 힘드냐? 아닙니다. 그래,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나 때는 더 했어. 넌 임마 편하게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내가 메일로 파일 하나 보냈거든.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로 정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내일 아침까지 못하면 성과 평가 최하위로 준다. 알았지? 팀장은 그렇게 아들의 업무 성과를 불문삼아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을 떠밀었습니다. 아들이 친구와 나눈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당수는 팀장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였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업무를 팀의 막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떠넘긴 겁니다. 뭐 이런 작자가 회사의 팀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팀장이 본인의 말은 하나도 빼먹지 말라고 지시해서인지 아들은 팀장의 지시사항을 따로 녹음해 놓기도 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솟구쳤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에 남은 기록을 모두 확인한 저는 아들의 죽음이 허망하게 묻히지 않도록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작자를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십 년 전 남편이 허망하게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고 저 역시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선에서 증거를 더 확보한 후 두 아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들의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 남은 아들의 유품을 어떻게 할지 물어오더군요.
보호자분께서 직접 가지러 오기 힘드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찾으러 가겠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저는 다음날 곧바로 아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이었어요. 로비에서 연락을 하니 곧바로 아들의 팀 사람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들 또래로 보이는 청년과 함께 아들이 일하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자리에 도착하니 서류며 노트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나 바쁘게 일했는지 모니터에는 해야 할 일을 적은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한편에 놓인 국화꽃다발이 아니었으면 죽은 사람 자리인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저 혹시 몰라서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오두커니 서서 보고 있자니 직원 하나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팀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 다들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누구 하나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챙겨온 종이박스에 아들의 물품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 팀장이란 작자가 나타났어요. 이분은 누구셔? 박정우 씨 어머님 되십니다. 물품 챙기러 오셨어요. 아이, 번거롭게 뭐하러. 그냥 택배로 보내드리지. 아휴. 팀장은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그쪽이 우리 정우 팀장님 되시는 분입니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팀장이라는 작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요? 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가 인간이라면 그래도 캥기는 게 있겠지 싶어서 물었는데 팀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모르죠. 제가 의사가 아닌데요. 급성 심근경색이랍디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게 됐다는데 이래도 찝히는 게 없으세요? 그러자 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야 지가 정규직 될 욕심에 무리하다 그렇게 된 거죠. 누가 그렇게 일하라고 등 떠밀었나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아들의 책상 위에 쿵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에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돌아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당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들 당신이 죽였잖아. 팀장이 할 일을 말단 사원한테 다 떠밀어 놓고 지는 칼퇴해서 회사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들들 볶은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말에 팀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팀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팀장이란 작자는 표정을 싹 바꾸고는 도리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가서 저도 안타까워요. 제 팀 사람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없는 말을 그렇게 지어내시면 안 되죠. 안타깝다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한 번을 안 와. 그리고 뭐? 없는 말? 이봐요. 우리 아들 핸드폰에 증거가 수두룩해. 당신이 했던 부당한 짓이 윽박 지르고 협박하는 통화 내용 다 남아있다고. 알아? 제 말에 팀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뭘 어쩌시려고요? 뭐 법정이라도 가시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사내 법무팀이 왜 있겠어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 계란으로 파헤치게요. 뭐 그래도 해보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안 말릴 테니까. 팀장은 회사가 뒷배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딘가에서 한 남성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고개를 돌린 팀장은 상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이라는 소리에 저도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이 비서와 함께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돌아보던 중 저와 팀장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니 이쪽으로 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딱히 굽신거릴 필요 없으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가까이 다가온 회장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러더니 곧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백반집 사장님 아니세요? 회장이 반색하며 묻는 말에 저는 얼떨떨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아, 그럼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회장은 반가운 얼굴로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과 연을 맺은 적이 있었나?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옛 기억이었죠. 새아들을 키우며 백반집을 하던 당시에 한 꼬마 손님이 백반집을 찾은 적이 있어요. 아이는 백반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보호자가 함께 왔을 거라 생각하고 문 밖을 살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겁먹지 않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 혼자 왔니? 네, 이걸로도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작은 손 안에 꾹 쥐고 있는 걸 제게 보여줬어요. 그건 바로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동전을 쥐고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을까. 안쓰럽고 딱한 마음에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저 계란 프라이요. 저는 따뜻한 자리에 아이를 앉혔어요. 아이는 얌전히 앉아서 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핏 보니 저희 집 막내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아이가 말한 계란 프라이에 소불고기에 미역국까지 한 상을 차려줬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 이게 다 500원이에요? 어린이 손님은 특별 할인이 들어가거든.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저는 아이가 행여 부담스러워할까봐 슬그머니 주방 쪽으로 자리를 피해줬어요. 아이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를 찬찬히 살펴보니 옷도 신발도 남루했어요. 돌봐주는 어른이 따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일을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과일 좋아하니? 아줌마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네.
아이는 밥을 먹어서인지 아까보다 기운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아이와 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니 엄마는 없고 아빠는 일하러 멀리 가셨다고 했어요. 그럼 집에 혼자 있는 거야? 아빠는 언제 오시는데? 아빠는 몇 밤 더 자야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니? 네. 이 어린 것이 집안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걸렸어요. 보아하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있잖아. 앞으로 배고플 때는 언제든 와도 돼.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은 나중에 아주머니가 아빠한테 받으면 돼.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언제든 와. 알았지? 아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아이는 그 후로 매일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아이를 맞아줬어요. 보아하니 점심은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고 아침 저녁은 굶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녁을 먹으러 오면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까지 챙겨줬습니다. 뭘 크게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저 막내 또래 아이가 밥을 굶고 다닌다고 하니 안쓰러워서 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한 사내의 손을 잡고 가게로 찾아왔어요. 사내는 바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사내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가 안 계실 때 아이 밥을 챙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동안 아이가 먹은 밥값은 모두 계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애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요. 밥값을 치르려는 사내를 저는 긋고 말렸습니다. 정 그러시면 아이랑 같이 밥 한 끼 사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제 말에 사내는 난처해하더니 곧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얼른 사내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사내 역시 밥이 나오니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원래는 애가 먹을 걸 어느 정도 챙겨놓고 가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집에 오는 게 며칠 늦어졌습니다. 주변에 아이를 챙겨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사장님 안 계셨으면 참 난처할 뻔했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세요? 네, 그래봐야 공사판이긴 합니다만 요새 서울에는 일이 잘 없어서요. 사내는 그렇게 말하며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를 맡아주실 분이 전혀 안 계세요? 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처가 쪽은 연이 끊겨서요. 그러더니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은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빚을 좀 졌습니다. 그거 갚느라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죠. 애엄마는 일찌감치 집을 나갔고요. 원래는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큰돈을 만지면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급격히 기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체는 부도를 맞았고 아이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아이는 이렇게 혼자 남게 됐으니 제가 참 못할 짓을 했죠.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내를 보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 결과가 그렇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주제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이 작은 백반집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사업은 오죽하려고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뭐든 다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사장님과 비슷한 연배라 주제넘게 이런 말을 처지는 못되지만 저 역시 남편 잃고 애들 셋을 어떻게 혼자 키우나 막막했는데 부딪히니 또 되더라고요. 사니까 또 사라지는 게 인생 같아요. 왠지 사내의 처지가 저와 닮아서 저도 모르게 주절주절 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사내 역시 제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장님 말씀 들으니 뭐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네요. 그럼요. 실패했다기에는 사장님이나 저나 너무 젊잖아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요. 우리가 힘내야죠. 그래야 애들도 보고 배울 테고요. 맞네요. 사장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사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저는 사내에게 아이 밥은 제가 챙길 테니 걱정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 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처럼 언제든 배고플 때 와서 먹으라고 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내는 몇 번이나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매일 저희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집 아이들과도 친해졌죠. 사내는 며칠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넸어요. 됐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맨입으로 얻어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넣지도 못했어요. 이거라도 부디 받아주십시오. 사내가 하도 간곡하게 요청하기에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 용품을 사는데 쓰기로 했어요. 옷이며 신발이며 학용품 등을 사줬죠. 아무래도 옷이나 신발은 아이에게 맞는 걸 사야 하는데 아빠들 눈썰미는 엄마만큼 좋지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아이가 막내와 체형이 비슷해서 옷이나 신발을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이래저래 아이를 챙겨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때와 다르게 번듯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아이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승현이랑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라뇨? 어디 가세요? 네,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지방이요? 사내는 그간의 일들을 들려줬어요. 공사판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벌어서 빚을 어느 정도 갚고 제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방법을 알아보았다고 해요. 사업계획서를 들고 백방으로 다니던 중 한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작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정말 잘 됐네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만약 그때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다시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뭘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아이는 저와 헤어지는 걸 못내 아쉬워했어요. 아줌마,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렇게 인사하는데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승현아, 내려가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승현이는 잘할 거야. 여태 잘해왔으니까. 아줌마도 항상 응원할게. 그렇게 저는 아이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 저 역시 건물주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내와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설마 그때 사내를 이런 곳에서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바로 그 사내였어요. 승현이 아빠, 맞아요? 제 물음에 회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 승현이 아빠예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다니. 회장은 저와의 재회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상상도 못했네요. 이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다니. 이게 다 사장님 덕분이죠. 다 죽어가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회장은 그간의 일들을 간단하게 털어놨어요. 그때 지방에서 일으킨 사업체가 잘 돼서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야,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아유, 아닙니다. 사업 실패하고 꼬꾸라져 있을 때 넌 이제 끝이다. 완전히 실패했다 다들 그랬어요. 그 말에 짓눌려 뭘 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회장은 제 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제 말에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니 저로서도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와 회장을 번갈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그 팀장이라는 작자였죠. 방금까지만 해도 법대로 해보라며 큰 소리 뻥뻥 치던 양반이 갑작스런 회장의 등장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아들과 같은 팀이었던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 사이 드디어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제 아들이 이 회사를 다녔어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이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그 친구가 누굽니까? 저는 말없이 아들의 자리를 바라봤어요. 정확히는 한편에 놓인 국화 꽃다발을 바라봤죠. 제 시선을 따라간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요. 저는 서늘한 눈으로 팀장이라는 작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회장도 팀장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팀장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보고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아니요, 그게 회장님께서 신경 쓰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누가 신경을 쓰나?
낮지만 단호한 회장의 말에 팀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돌연사죠. 근데 그걸 회사 책임이라고 우기고 계신 겁니다. 우기다니요. 내가 분명히 말했죠. 의사가 그랬다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상 젊은 사람이 그렇게 가는 일은 드물다고. 정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도 그냥 추측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 핸드폰에 그 증거가 명명백백히 남아있다니까요. 그 증거라는 게 뭡니까? 그 사이 저와 팀장의 대화를 듣기만 하던 회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챙겨간 아들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음된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재생했어요. 야, 이 돌대가리야. 대체 몇 번을 말해? 네가 이러니까 맨날 야근에 철회를 하는 거 아니야. 됐고, 오늘 새로운 보고서 작성해야 하니까 집에 갈 생각 말아라. 다른 팀원 도움받을 생각도 말고. 정규직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대화를 듣자 회장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팀장을 쳐다봤어요. 자네, 이게 다 뭔가? 아니, 그게 그러니까 회장님 그게 됐네. 김 비서, 감사팀에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말끔하게 조사해야 할 걸세. 회장은 그렇게 비서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비서는 알았다고 하고 바로 감사팀에 연락했죠. 그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팀장을 뒤로하고 저를 회장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회장은 조용한 자리에서 저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 듣고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일군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법적 처벌이든 도의적 처벌이든 전부 다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자는 그에 맞게 처벌하겠습니다. 회장은 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곧바로 감사팀이 감사에 착수했고 곧 팀장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간 팀장의 악행에 침묵하던 팀원들도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아들을 괴롭힌 이유도 밝혀졌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어온 인턴 중에 팀장의 조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팀장의 조카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아들과 그 조카가 비교됐다고 해요. 인사고과에서도 아들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고요. 그 덕에 자신의 조카가 번번이 비교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인사팀의 말에서 아들을 자신의 부서로 옮기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저 자기 조카보다 잘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 일로 팀장은 물론 팀장의 조카와 팀장의 조카를 인턴으로 뽑아준 인사팀 직원까지 모조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해고당했고 팀장은 사내 괴롭힘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어요. 회장이 사내 법무팀을 동원한 덕분에 제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은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그 팀장이라는 작자가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됐던 모양이에요. 아드님께 한 일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죠. 이제 더는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어르신,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 아들 이제 겨우 고등학생이에요.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들은 29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당신 때문에. 나는 절대 선처해 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 뒤로도 팀장은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진실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받자 그제야 제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퇴직금과 위로금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말이죠. 지금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이 벌을 받았음에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죠. 오늘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길고 힘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